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습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저녁 8시에 마감됩니다. 이제 투표 마감까지 3시간 가까이 남았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에 휩싸였던 한국 사회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통합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계실 겁니다. 오늘 뉴스레터 K에선 시간대별 지역별 투표율을 분석합니다. 또 각 후보들의 면면과 대선 변수, 변곡점이 됐을 사안들을 살펴보고 대선 이후 전국 향방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선거 방송도 KBS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 투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뉴스레터 브리핑에서는 살펴볼 텐데요. 자, 21대 대통령 선출하는 본투표가 오늘 오전 6시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장 관심이 가는 게 투표율인데 역시 대선 마지막 변수라고 한다면 투표율일 겁니다. 지금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오후 5시 현재 전국에서 73.9%의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동시간대랑 비교를 하면요. 0.3%포인트 오른 겁니다. 네. 34.74%를 기록했던 사전투표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4,400만 명 정도 되는 선거인 가운데 현재까지 3,28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한 분 한 분 소중한 한 표 저녁 8시까지 꼭 행사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역별 투표율도 궁금한데요. 사전투표 때는 영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호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오늘 본투표에선 어땠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자료 그 한도 내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일단은 본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투표율 격차가 상당폭 해소가 됐습니다. 네. 사전투표만 해도 호남이 50%를 넘고요. 대구 경북은 30%에 못 미쳐서 투표율이 한 더블 스코어 가깝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도별로 전반적으로 7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경기의 경우는요. 각각 71.5%, 71.4%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의 경우 70.4%로 지난 대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은 상태입니다. 반면 광주의 경우는 78.3%로 지난 대선보다 1.9%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69%, 대전의 경우 71% 정도고요. 인근 지역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후보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후보들 거의 3주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선거운동 벌여왔는데 후보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어제 자정까지 서울에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 사전투표도 미리 끝냈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정 무렵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때쯤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오후 8시쯤 그리고 권영국 후보는 오후 7시쯤 각 당의 개표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자, 후보들의 마지막 유세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마지막 유세에서 자신의 이제 메시지를 내는데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예, 각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투표 동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는요, 오직 투표만이 무도한 내란을 멈추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선거 내내 단일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준석 후보는요. 대선을 당당히 완주했다며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에 응답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한 뒤에 가족들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자, 김 기자 보시기엔 투표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아침부터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낮에 이르면서 상당히 한산해졌는데 네. 투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투표장을 찾았다가요. 나들이를 즐긴 뒤에 저녁에 개표 방송을 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선 최고령 유권자도 눈에 띄는데요. 충북 옥천에 거주하는 이용금 할머니입니다. 네. 1904년생으로 주민등록 나이가 121세인데 투표를 그래요? 마치셨어요. 아, 그렇군요. 자, 선거 날이면 늘상 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일 없었습니까? 예, 몇 군데 투표소에서 부실 관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한 선거인이 지난달 30일에 타전 투표를 했는데 다시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게 적발돼서 선관위가 고발 조치를 했고요. 네. 경기 평택에서는 한 30대 남성의 이름으로 투표가 2번 이루어져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를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서명을 하고 투표를 마친 상태였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안양에서도 같은 이유로 유권자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동도 좀 있었는데요. 경기 이천에서는 투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여성이 소란을 부리다가 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외신들도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예정이 없던 대선인 만큼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과정을 설명한 뒤에 대다수 국민들이 국가 지도부의 교체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풀어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누가 당선되든 침체된 국내 경제를 되살리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을 헤쳐나가야 하는 벅찬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국민들께서 오늘 이제 그 개표 방송 보실 텐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게 당선 뭐 유력이라든지 당선 확실시라든지 당선 확정이라든지 뭐 이런 윤곽일 거예요. 그래서 김 기자 보시기에 당락은 언제쯤 좀 알 수 있게 될까요? 예, 오늘 자정을 좀 넘은 시각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고 9시쯤부터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이 되거든요. 중앙선관위는 개표 개시가 시작된 지 3시간쯤이 지나면 당락이 가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가 초접전 양상으로 치러질 경우에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선거 이튿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유력이라고 떴고요. 네네. 3시를 훌쩍 넘긴 후에 확실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KBS가 그때 1시간 정도 빨랐습니다. 저희 KBS를 비롯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언제 나와요? 예, 오늘 밤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총선과 다르게 대선 출구조사는 상당히 정확한데요. 단일 선거구라서 사전 투표의 성향 차이도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 윤 전 대통령 48.4%, 이재명 당시 후보 47.8% 득표를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실제 득표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이 인수위 등 이런 거 없이 바로 임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일단은 내일 오전에 개표가 끝나면요. 중앙선관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개표 결과를 의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때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낮 국회 12시에 국회 본청 로텐도르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약 4만 명 정도 규모 인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간소화해서 치러지게 됩니다. 약식인 만큼 오부 요인과 국회의원 각계 대표 등 수백 명 수준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약식으로 간소하게 어떻게 보면 최소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치러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내각 인선이라든지 뭐 당장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실 참모라 그럴까 이런 그 인선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언제쯤 발표를 해요? 일단은 각 후보들 모두 어느 정도 인선이 된 상태일 텐데 선거가 끝난 것도 아니고 당락이 결정된 것도 아니라서 보안이 네. 철저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통상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식 직후에 첫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어요. 네. 새 대통령도 내일 취임식 직후에 비슷한 전례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는 만큼 정권 초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예, 인수위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국정 운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걸 뒀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은 비슷한 기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상경제워룸 그리고 국정준비단을 설치해 인수위를 대체하는 역할을 맡길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일부 정체되는 구간은 있지만 오늘 종일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짧게 주춤하고요.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는 6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금토 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양재 부근 2차로에서는 승용차 사고나 처리도 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은 자유로에서 김포까지 주춤하고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는 6km 정체,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장수에서 송내까지 짧게 막힙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기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네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 네. 투표하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오늘 아니면 전에? 오늘 아침에 6시 땡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6시에. 우리 김기영 대변인. 저는 사전 투표 둘째 날 했습니다. 예. 둘째 날. 네, 예. 네 분이 다 우리 장 네, 대변인. 저는 사전투표 첫날 했는데요. 첫날. 오전 시간대 이른 시간대 갔는데도 많은 분들 와 많았어요. 계시더라고요. 예. 윤주진. 저는 두 번째 날 했습니다. 예. 야, 이런 분들만 있으면 그냥 투표율이 100% 되는 건데 100%는 안 될 것 같네요. 한 70 몇 % 나올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자,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지금 6개월 됐나요? 딱 6개월 딱 되는 6개월. 거죠. 그렇죠. 12월 3일, 6월 3일. 네. 딱 6개월 만에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 대선의 의미가 뭔지 평가를 해주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로부터 네. 정확하게 6개월 되는 날 치러지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비상 계엄은 당일 이제 국회 해제로 끝났지만 이 계엄이 갖고 있는 내란이라는 어떤 이 국가적 범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계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탄핵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또 계속 동조하고 이러면서 탄핵 절차는 지연되고 구속영장이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그걸 또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법원 서부지법에 폭동이 있었고 탄핵 절차는 지연되고 굉장히 국민들이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와 민생이 가뜩이나 어렵던 상황에서 12.3 이 내란이 터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곤두박질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경제나 민생이 어려운 것도 뭐 그건 당연히 피부로 다가오는 거지만 국민들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2024년 5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한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비상계엄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 끝내는 방법이 오늘의 투표라는 이 절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지난 사전투표 때도 그렇게들 많이 나오셨고요. 오늘도 투표장으로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우리 김기영 대변인께서 넥타이를 그냥 확 잡아챘어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이 대선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조기현 부위원장이 나오셨으면 그게 설득력이 좀 있었을 텐데 나오신 분이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단순히 뭐 사법 리스크가 있고 뭐 욕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걸 다 차치하고 다 떠나서 여튼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떤 사람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게 말이 어렵지만 이거는 유죄입니다. 유죄인데 너는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몇 대 맞을래? 근데 100대를 맞을지 50대를 맞을지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다퉈야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유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거는 없고 도리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특검하고 탄핵을 말한다는 거죠. 심지어 유죄 판단이 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유죄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증언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국민의 주권자인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물었고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압박하고 그러면 그의 정치적인 어떤 결과물로서의 어떤 판단이 나올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선거라는 걸 통해서 어떤 통합적인 어떤 리더십이 구현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나온 사람이 단순히 사법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본인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토론회에서 본인의 자제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상대 후보를 겁박하고 심지어 국회의원을 제명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의석수가 요정된데도 불구하고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입법에 플러스 행정에 사법까지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과연 그게 지금처럼 자제나 절제도 아니고 견제가 되지 않았을 때 지금도 그 이전에도 자제나 절제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이른바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얘기했던 괴물 독재 국가의 어떤 정권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대선의 의미를 아주 상반되게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고요. 자, 일단 투표율 얘기 조금 해볼게요. 3년 전이죠. 2022년 7월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 오늘 5시 기준으로 보니까 어쨌든 0.3%포인트인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최종 투표율은 아직 모르지만 저희가. 자, 이런 흐름이라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거나 80% 넘지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윤미 부대변인님 이런 투표율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추세로 보면 5시 현재 73.9% 이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보다는 0.3%포인트. 근데 4시 기준 때도 얼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보다는 0.4%포인트. 3시 시간대도 조금 상회하는 0.6%포인트 이상을 기록하는 이 추세대로 쭉 간다면 과연 80%의 투표율을 넘겼던 게 28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선출됐던 그 대선이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서 지금 추세로 보면 80%대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지난 대선의 77.1%보다는 계속 시간대별로 보면은 1%포인트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웃도는 수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최종 투표에는 한 77 이상에서 한 78, 9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 유불리는 각 당에서 해석하는 게 이제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양 진영이 결집할 대로 결집하는 또 하나의 양상을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윤주진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투표율 자체는 지난 대선보다 분명히 높을 것으로 예, 보이는데 저는 한 79%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 이번엔 이제 대보궐 선거이기 때문에 8시까지 투표를 2시간 더 할 수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나들이라든지 가족 모임을 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서 투표하시는 그런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특수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영남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좀 저조한 편이라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할 만한 어떤 보수 결집이 예상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근데 그건 뭐 나중에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이번 대선의 의미는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선거가 그렇지만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학계에서는 사람들이 심판적 선거를 하느냐 아니면 미래지향적 선거를 하느냐를 갖고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의견은 분분하고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근데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심판적 성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대결과 대립과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과연 이재명 후보 혹은 뭐 국민의힘 이런 지금 현재 정치권이 그런 대안으로서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아닌 정말로 우리가 봐도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 시대의 정신을 열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나왔다면 압도적인 정권 심판적 성격이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보면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의 정치의 하나의 축으로서 역할을 했고 또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투표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투표율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나 충청 이런 데가 좀 높게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이런 걸 판별하기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높게 나왔을 때는 좀 어느 특정 정당이 유리할 거다 이런 추론은 해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의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어떻다고 보세요? 뭐 일단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은 사전 투표가 뭐 매우 높아서 본 투표에서 과연 이제 이전 대선만큼 나오느냐 그 이상 나오느냐를 봤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지난 대선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 같습니다. 80%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 80%는 넘었는데요.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양상이 이어서 확실하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확실한 결집,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금 영남권 지역이 TK든 PK든 거의 비슷한데 사전투표가 매우 낮았죠. 이제 그게 사전투표 이번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리 부실 문제로 문제 제기가 됐었고 또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본투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느냐 예상했는데 그 예상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지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보수층에서 다소 힘이 빠져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서고 뭐 그 역대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 나섰지만 이게 보수 결집을 끌어내는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그렇게 양 진영 간 총 결집이라는 역대 대선과는 양상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비상 계엄에 대한 어떤 선거 이걸 종식하고 이 빨리 수습하고 회복해서 안정을 바라는 민심이 진영 간 결집을 뛰어넘는 어떤 투표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예를 들어서 대구 투표율을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25%였어요. 근데 5시 현재 보니까 뭐 73.3%니까 본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볼 수 없고 상당히 지금 투표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본래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한 게 80-80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습니다. 이 우세 지역에서 TK 지역 같은 데서 80% 투표하고 80% 득표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8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애매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데 이런 수치로 본 어떤 지지층 결집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78에서 79 사이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두진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돌아올 때 그리고 또 막판에 보면 또 격려하고 그런 독려하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80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 2시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KBS의 이 뉴스레터 K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나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면 이긴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추이를 반영할 뿐이고요.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 현실의 결과는 투표를 해야지만 나올 수 있고 제가 좀 드는 생각이 2012년 총선 때 민주당이 총선도 이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해년도에 있었던 그 겨울에 있었던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라고 많이 또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달랐고 51%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현장 분위기를 봤을 때 오후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2시간 반이라는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지금의 추이가 예전의 추이하고 비슷하게 수렴할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튀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윤미 부대변인. 이제 두 후보,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보면은 TK 지역과 PK 지역 이 부분에 특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둘 다. 근데 그 의미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계엄과 탄핵으로 좀 흔들렸던 집도끼를 결집시켜야 된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상대방 강세 지역의 표를 내가 최대한 뺏어오겠다. 자, 그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소기의 목적 뭐 예컨대 TK에서 30% 이런 것들에 좀 근접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행보 중에 그 당시에도 광화문에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본인의 실질적인 고향인 안동에 내려가고 또 공식 선거운동 직전인 마지막 휴일에도 다시 영남을 찾거든요. 그만큼 일단 눈길을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많이 주지 않으시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거기에 우리가 소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더블 스코어를 넘어서 3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70%대 20%의 상당한 격차가 있었고 그런데 호소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낙담할 때마다 정치적 위기일 때마다 대구 찾고 서문시장 찾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그럼 예우를 그만큼 받았는가. 정말 전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준 그 대가가 너무 좀 참담한 겁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피해자로 지금도 재판을 받는 이런 국면에 이제는 영호남 이런 지역 구도에서 벗어나서 영남 유권자분들도 회초리를 들어주실 때가 됐다. 이 구호가 정말 소구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투표에 훨씬 이 좀 친화적이고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하는 경향이 영남에 있는 유권자분들한테는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도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에 점점 수렴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사전투표율은 낮았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완전히 김문수 후보한테 청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내란 국면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만큼 민주당이 또 이번에 영남에 들인 공이 그리고 노력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무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진희 평론가님, 김문수 후보도 지금 장인미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거를 의식해서인지 막판 가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큰 절도 많이 했고 무릎도 많이 꿇고 했고 막판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사실상 유세에 가까운 그런 그 선거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좀 그 지지층 결집과 그곳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의 성격 자체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엄청난 실수, 과오로 인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형인 건 맞잖아요. 그거는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심 이재명 후보가 싫고 민주당이 싫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내가 국민의힘을 뽑을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난 이번 선거 안 해. 난 포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이 한때 이제 보수의 정말 그런 핵심 정신적인 어떤 지지였던 그런 분들을 뱀으로써 내가 그래도 좀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돌리신 분이 전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인터뷰를 보니까 그때 서문시장의 어떤 상인이 난 이번에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니까 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효과가 이제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사전 투표에서는 저조했지만 그래도 본 투표 딱 시작하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승세를 봤을 때는 네. 막판에,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가 참 특이한 게 네거티브가 후반부에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선거를 통상적으로 치르면 네거티브는 중반부에 거의 절정을 치닫고 마지막에는 사실 거의 화합이나 통합의 메시지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 선거는 점점점 에스컬레이팅 돼서 그러다 깜깜이 기간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거티브를 접한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분노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결집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진단을 합니다. 네. 자, 그 네거티브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나는 제가 뒤에서 다 각 패널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거철이 되면 유독 큰 관심 받는 지역 충청 지역입니다. 전통적 이제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 그러죠. 특히 충북에서 이긴 후보가 8번 연달아서 노태우, 김영삼, 뭐 김대중, 노무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8명이 다 당선이 됐더라고요. 자, 김기영 대변인님, 이번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의 표심 어떻게 국민의힘 쪽으로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 뭐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네. 처음에 충청에서 민주당한테 좀 저희가 지는 여론조사가 좀 제법 나오다가 막판에 보면 저희가 좀 이기는 여론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저희 부모님들이 충청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충청도 분들은 굉장히 품격,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보실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임할 수 있지만 표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을 뚜렷이 나타낼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시 기준으로 전국이 73.9%인데 세종이 77.6%를 제외하고 충남이 70.8%, 대전이 73.3%, 충북이 71.9%라 전국 평균에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2시간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충청의 표심이 인천 쪽에 영향을 줍니다. 경기도의 어떤 서남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사나 보죠? 네, 충청도가 3분의 1 이상 사시고요. 호남 분들도 요즘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검단이나 서구 쪽에 그쪽에는 또 호남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전에는 충청 비율이 조금 압도적이었다고 하는 뭔가 3분의 1 이상이었다면 지금은 호남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충청의 민심이 인천 쪽에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청에서 보수의 결집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인천이 저번 총선에서 14개 지역구 중에서 2석만 국민의힘이 차지했거든요. 그때보다는 좀 낫지 않은, 좀 나은 상황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충청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비슷한 질문인데 진짜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 그러니까 충청의 표심, 좀 민주당 쪽에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 그렇게 봅니다. 김기영 대변인은 부모님 고향이 충청도지만 저는 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그래요? 네, 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충청도는 역대 투표율이 이 전국 투표율보다 조금씩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낮은 건 아닌 거고요.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거에서는 이 국민의힘 쪽이 많이 당선이 됐는데 대선에서는 그 시대의 의제, 이것에 맞는 투표를 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DJP 연합 때는 뭐 당연히 김종필 전 총리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 정치개혁, 국민통합 이때에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충청남도 특히 뭐 충북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민주당 계열이 당선이 잘 안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에게 훨씬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내란, 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흔든 이 사건에 대해서
충청도의 민심 역시 우리 국민 일반의 상식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가 나올 것은 저는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 뭐 김기경 대변인 품격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충청도 분들.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그 부분 역시 그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정치 보복, 탄압 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막판에 집중됐던 여러 그 네거티브 이슈 이런 게 이번에 크게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 민심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처럼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고 그 결과로 그 결과 그대로 이번 개표에서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린 김에 조기현 부위원장께 호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보수 후보로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의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호남은 뭐 글쎄요. 그것도 아직 이제 곧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투표 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안정적이고 압도적인 지지 그런 열기가 좀 느껴집니다. 이게 대선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으면 사실은 그 후보에 대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로 그대로 이어졌었습니다. 딱 한 번 이제 2017년 대선 때 그때는 그 직전 총선에서 사실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막 생겨 민주당에 대해서 세게 회채로 한번 때리셨죠. 그때 국민의당이 상당수 호남에서 당선되고 그 뒤 이어진 대선이었고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서 3자 구도가 되면서 그때는 아마 문재인 당시 후보가 60% 정도 안철수 후보가 한 20% 30% 좀 안 되는 정도의 득표를 했던 거. 그때 빼고는 사실 80%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었는데 대선 때. 이번 대선은 투표장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지금의 투표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로서 호남이 그렇게 이번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이런 정서가 좀 압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께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자,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래 그 전략적인 투표 성향처럼 좀 견제 심리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호남에서요? 사실 고향이 호남이 아니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호남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을 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시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두 자릿수를 했던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른바 윤석열 후보 대통령 당시 대통령에 있어서 주변 인물 중에서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때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호남 사람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지는 어떤 인상 그런 부분이 차별이 없고 그냥 능력 위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인 것보다는 좀 막연한 인상을 통해서 가졌던 어떤 이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 그렇다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호남에 대해서는 어떤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는 실제로 일을 해온 사람으로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GTX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삼성전자가 해외로 나가고자 했을 때 700번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을 유치를 했거든요. 경기도 평택에. 그런 실질적으로 일을 해본 성과를 내본 후보로서 전 광주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그런 부분이 어필이 어느 정도 된다면 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어떤 게 나올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 호남 분들이 봤을 때 그런 실질적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전략상 내란 프레임이
좀 많이 영향을 준다면 10% 윤석열 당시 후보가 가졌던 두 자릿수보다는 좀 받기 힘들지 않을까. 그거를 파고드는 게 어떻게 본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80% 이상의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득표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의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깰 70% 밑으로 내리는 것들은 이준석 후보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잠깐 저기 내란 프레임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인물에 대한 평가 이전에 호남 분들은 이 계엄과 내란 이 트라우마가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 보여준 이 모습들을 보면 도저히 이번 선거에서는 표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마 그 영향이 강하게 작동할 거고요. 그 후보가 김문수가 됐든 누가 됐든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기회를 호소했다면 지난 대선 이후에 이 조금씩 다져질 수 있는 국민의힘의 호남 기반이 조금은 가능성이 생겼을 텐데 완벽하게 이 도저히 마음을 줄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게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확실해졌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지 저희가 뭐 내란 프레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믿고 뭐 다른 뭐 생각을 하다가 투표장에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잠깐만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다음 주제로 그러니까 사법 체제에 대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시장 경제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사법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유지되느냐 아니면 단 한 사람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무너지느냐 깡그리 무시되느냐의 그 부분에 있을 때 제가 볼 때 5.18 정신과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그 근본은 제가 볼 때는 법치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어떤 한계가 극명하기 때문에 저는 호남민들이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질문은 윤주진 위원하고 장윤미 부대변인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자, 이게 그 민주당 쪽 패널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 판세 어떻습니까? 깜깜이 기간에 뭐 좀 변동이 있습니까? 하면은 대체적으로 깜깜이 직전하고 뭐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골든 크로스 구간에 들어갔다. 막판 스퍼트하면은 이길 수 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실제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의 도덕성 검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도덕성 검증 논란이 그렇게 불거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주로 이제 뭐 계엄, 내란, 또 사법, 뭐 삼권 분립 이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국가적인 아젠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막판 들어서 뭐 가족 논란, 뭐 구설수, 설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되게 양상이 개인의 어떤 검증, 자질 검증 문제로 갔던 게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국민들이 다소 잊고 있었던 뭐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또 가족의 논란이라든지 또 뭐 도덕성 문제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표현이 어떤 가져왔던 그런 후폭풍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막판에 이 사람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좀 뒤늦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 그 사이 기간에는 정말 마지막까지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는 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충분히 거기서의 한 최대한 5%포인트 정도의 그런 유동성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과거의 대선과는 달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나왔던 조사에서 조금씩은 틀어지는 양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장윤미 부대변인님, 민주당은 보는 판세 뭐 명확하게 얘기하긴 뭐하겠지만 뭐 큰 흔들림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세론이 흔들릴 정도의 큰 변수가 있었느냐. 그나마 좀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게 단일화 이슈였는데 그것은 실패로 귀결이 됐고 그리고 이번 대선은 누가 뭐래도 조기 대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당연히 있죠. 그 회고적 이 투표의 성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덕성 검증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 평가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정치 잘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불법 계엄했어요. 민주주의를 상당히 훼손했습니다. 이건 보수의 가치도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경제는 잘했습니까? 아니요. 계엄 이전에도 사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계엄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 판도가 흔들렸어요. 주식은 급락하고 환율은 뜨고 그리고 많은 이 수출 수입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고 추경이든 뭐든 시장을 어쨌든 돌아가게끔 하는 대안을 냈을 때 국민의힘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 이거 완전히 포퓰리즘이다. 대중 추수주의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봤더니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도 35조인가요? 30조 원 추경안이 들어가 있어요. 예, 30조 원. 그러면 국정 운영을 과연 맡길 수가 있는가? 책임 있게 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과연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보수 진영에게 있는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했어요. 단이라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술수였던 겁니다. 끝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 골든 크로스다. 이거는 저는 완전히 희망회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기흥 대변인, 자 지금 단일화 말씀을 우리 장 변호사님, 장 부대변인께서 하셨는데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무산으로 인한 그 표가 어디로 갈까? 이것도 좀 궁금한 지점이에요. 뭐 크게 보면 경우의 수는 이준석 그대로 뭐 10% 가까이 지킨다. 혹은 그것이 김문수에게 간다. 혹은 뭐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분산돼서 간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 쪽으로 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고 실제 표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제가 이거죠. 우리 윤주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거가 되면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표잖아요. 근데 이 표가 내가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비판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표를 주면 사표가 되는 건 다 알잖아요. 3등 후보라는 건 본인도 최근에 페이스북에 선거 보전금 관련해서 10% 15%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본인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김문수 후보도 이기고 이재명 후보를 이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거 보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만약에 뽑았을 때는 선택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는 건 아주 간단한 문제, 간단한 어떻게 보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오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가지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단일화를 보면 우리가 1+1은 2 될 거가 같은데 굉장히 좋아야지 1+1이 2나 아니면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억지 춘향으로 껴다 맞추면 1+1이 안 돼요. 그래서 2가 안 되고 도리어 1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어느 정도 오는가 봤을 때 60%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50% 간 넘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호남이든 아니면 젊은 사람이든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표를 못 갖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중도 보수의 김문수 후보를 어차피 찍어야 될 사람들이 잠시 이준석 후보한테 갔다가 이쪽에 갔다고 하면 나의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표 방지 심령으로 다시 온다. 그렇다면 상황이 참 되고 민심이 무섭게 작용이 된다면 충분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서로 터놓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심정적인 어떤 단일화 효과를 국민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폭제는 뭐냐면 모든 선거는 절실한 쪽이 이기고요. 오만한 쪽이 집니다. 근데 그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설화에서 나옵니다. 이 설화, 유시민 후보. 그다음에 또 제가 이준석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저도 표현의 방식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으로 보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고 민주당이 이준석 후보한테 국회의원 제명을 한 거는 이거는 폭압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은 김문수 후보가 약자의 어떤 포지셔닝을 통해서 균형점을 좀 맞춰줘야겠다. 그게
결집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는 미래에 투자하라, 나에게 표를 줘라.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준찍명,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돕는다. 이런 사표 방지 심리 뭐 자극한 뭐 그런 것들인데, 자, 이 표의 이동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 참 기이한 광경이죠. 2, 3위 후보가 서로 막판에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근데 저는 둘 다에게 그게 통하지 않을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 네. 이 계엄 내란 때문에 근데 도저히 국민의힘에 표를 줄 수 없다는 일부가 이준석 후보에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강한 팬덤인 20, 30대 남성의 일부 네. 플러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일부가 그래도 크게 멀리 보고 이제 보수를 새롭게 하려면 이준석 정도 한번 이번에 좀 표를 줘서 네. 개혁 보수 개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후보로 키워보자 이런 정서가 아마 초반에 있었을 텐데요. 자, 시간 관계상 조금 마무리해 주세요. 예. 제가 2부에서 계속하게 해드릴게요. 예, 근데 갈수록 선거 막판에 네. 오히려 낡은 정치의 전형을 이준석 후보가 보여줌으로써 그나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투표를 행사하려고 했던 분들이 갈 곳을 좀 잃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합니다. 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정치 토크는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5살 진성이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빠의 사고 소식에 급히 학교를 나와 병원으로 향하던 순간 진성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는데요. 태양광 패널 설치 일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큰 사고를 당한 아빠. 뇌를 비롯한 전신 부상으로 수십 개의 전선과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아무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할머니가 채워주셨지만 진성이에겐 하루하루가 걱정과 한숨뿐이었는데요. 다행히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 초 다른 재활병원으로 옮겨진 아빠. 하지만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몸의 움직임도 쉽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도 힘겨운 재활의 시간. 매월 수십만 원씩 쌓여가는 병원비에 할머니와 진성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성이 가족이 예전의 행복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선일인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쌀락 우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오르면서 서울이 25.3도로 다소 덥게도 느껴졌는데요. 밀양은 29.8도까지 오르며 영남 지역은 30도에 가까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5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영남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mm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현충일에도 전국 하늘이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21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투표함이 옮겨지는 저녁 8시 30분쯤부터 시작되며 당선인 윤곽은 전국 개표율이 50%를 넘기는 자정 무렵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개표가 마감되고 바로 소집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이 시점에 자동 이양됩니다. 주요 외신들이 한국 대선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의 새 지도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수출 중심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늘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했습니다. OECD는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로 내린 뒤 또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SK하이닉스 점유율이 36%를 기록해 33.7%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제쳤다고 밝혔습니다. D램 점유율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2부 시작합니다. 이 자리엔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 네 분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하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나를 다시 봐야겠다. 자, 그렇다면 각 후보의 리더십이랄까요, 어떤 그 선거 전략이랄까요, 이런 걸 한번 본다면 좀 짤막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 김대중, 노무현. 네. 아, 이거는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겠다.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직 그 민주당 배출한 대통령들과 리더십, 어떤 그 뭐 정치적 역정이랄까요, 이런 것들 어떤 게 비슷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일단은 그 정치적 그 역정, 네, 이 고난, 이거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많이 좀 닮아 있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죠. 사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이제 그런 위기를 넘어서 이제 오늘까지 왔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적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그런 위기 상황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측면에서 네. 또 그 과정에서 단련이 되고 또 준비되고 이런 측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도 많이 다 있고요. 또 한편에
굉장히 좀 어렵게 자라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소년공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서 사법고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시민운동에 나섰다가 정치를 통해서 뭘 실현하려는 이런 과정들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많이 닮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리더십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노무현 정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2025년 현 시점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어떤 리더십을 향수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윤미 부대변인님. 자, 이재명 후보는 외연 확대에 힘을 쏟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맞습니다. 중도 보수론 꺼내들고 뭐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도 영입을 했고요. 자, 중도 보수론 외연 확장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정치적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자 한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정치 공학적이거나 선거에 대비하는 뭐 정치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준 건 저는 역설적이게도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허물어버렸어요. 어떻게 무장한 군을 국회로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이유로 선관위로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건 보수의 가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를 했듯이 국가폭력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거예요.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러면 부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 개혁 보수, 온건, 건전한 사고를 하고 계시는 보수분들이 국민의힘에 터잡아서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지를 계속 보내드리기가 상당히 제약적인 상황을 국민의힘이 보여왔다. 그러면 계엄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노선 갈등으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친윤계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그러니까 무리한 후보 교체도 사실상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선에 이길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내 당략 내지는 당권, 기득권이라는 키워드로 보면 그런 무리수들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보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진영이 이제는 민주당이다. 보수에서 이른바 튕겨져 나온 분들, 지금 국민의힘은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과 같이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연 확장할 기회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또 반사적으로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김문수 후보 대학 시절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옥살이했고 공장 미싱, 바느질부터 사회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다. 본인이 이제 입으로 밝힌 건데, 자, 또 보수 정당으로 정치 입문해서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기존의 보수 정당 대통령 등과 비교할 때 무슨 차별성이 좀 보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기득권 주류는 주로 법조계 인사라든지 그런 분들 또 관료 출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힘을 받았던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죠. 법조이자 또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또 검찰 출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의 이 새로운 간판은 사실은 좀 되게 생소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내 후보 중에 가장 강력하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세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다른 부분을 비판할 수 있어도 적어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약간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에서는 약간 도덕적 우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흔히 국민들이 보수 정치인 하면은 상당히 막 돈 많고 부유하고 사회 기득권 이런 것을 가질 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4명의 후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청렴결백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보수의 정당의 후보로서는 이색적이고 또 김문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한국의 정치판 중심에서 퇴장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 김문수의 과거 경기지사 당시의 어떤 성과, 업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습들 또 이분이 한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는 가장 중도 확장성이 높았던
어려웠던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 점들이 다시 새롭게 재발견되면서 많은 분들이 인간 김문수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유세하는 그런 장면들은 좀 진영의 어떤 지지 여부를 떠나서 좀 가슴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친숙함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기영 대변인, 김문수 후보는 아까 이제 장유미 변호사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중도 확장 충분히 성공했다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또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내걸었냐면 경기지사 시절에 실적 얘기하면서 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다. 부패 없는 청렴한 대통령이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측면도 있고요. 특히 내란 세력, 최소한 내란 비호 세력이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이재명 방탄 괴물 독재 저지해야 된다. 이 점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이런 선거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계엄에 관련해서 자기는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 부분은 지금 재판 과정에서 넘겨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를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간단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먹사니즘, 잘사니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1월부터 한 3월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52시간 예외 해줄 것처럼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아니 어디 가니까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그 업계 사람들을 만났는데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 들어왔을 때 내가 할 말이 없더라 얘기했다가 민주노총 만나고 나서 짝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말은 중도 보수론이라고 했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을 아스팔트 우파로 프레임 잡아서 규정한 다음에 본인들이 거기에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먹히지 않았던 거죠. 왜냐? 경제라는 거, 중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말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한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앞으로의 어떤 구체성,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급기야 나온 게 뭡니까? 호텔 경제학 나왔죠. 그다음에 커피 원가 12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말로 뭔가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 성장의 구체성이 허물어진 거죠. 급기야. 그러면 대장동과 백현동과 이런 게 민주화 투쟁해 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한 게 민주화 운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뭐냐면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메이킹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무엇보다도 DJ 같은 경우는 통합적 리더십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진영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자기 진영으로 비판을 받지만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 그다음에 제주 해군기지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뭘 했느냐. GTX를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광교도 만들었고요. 판교도 만들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해외에 나간다고 했는데 700번 넘는 회의를 거쳐서 평택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주도 유치했습니다. 조금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예. 조정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끝내버리시네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지사 시절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스타일 아닌가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진정성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행동과 삶의 이력에서 진솔함과 진정성이 묻어난다. 그래서 양파를 비유를 한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까도 의혹과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는 까도 까면 미담만 나온다. 그래서 두 양파의 싸움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파팜이라고도 하죠. 국민의힘에서. 자, 이 질문은 장윤미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이준석 후보 주로 젊은 층 공략했습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 강조하면서 득표율을 제법 높였습니다. 존재감 드러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신체 발언으로 인한 큰 논란도 빚었습니다. 자, 대선 레이스에서 보여준 이준석 후보의 행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스스로 확장성을 완전히 가둬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까지는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지표도 나왔었고 이 부분이 확장 일로에 있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자체도 너무너무 문제지만 그 이후에 보여줬던 정치인 이준석의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이게 주어가 없는 여성 혐오적 발언에
발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묻는 건데 뭐가 문제냐. 수위만 문제였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이 국민들이 비판이 높아지니까 네. 후보 검증이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프레임을 또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 떳떳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 주셨지만 본인 제명을 추진하는 건요. 민주당이 아닙니다. 21명의 이 발의안을 낸 의원들을 보면 대표 발의는 진보당에서 했고요. 거기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그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타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민주당의 유신 독재의 시작이다, 서막이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시점 전환을 시도하면서 본인을 마치 핍박받는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국민을 대단히 얕잡아 보는 거예요. 저는 종전에도 좋은 정치했던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갈라치기라는 그 비판, 본인을 의도적인 폄훼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본인은 반박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세대포이론이라고 하면서 2030 여성 소외시켰고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 사실 2030 남성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그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 효율화를 위한 취지인 것처럼 또 포장을 해요. 장애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인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게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그 가치를 지향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싸우고 반목하고 혐오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그 끝에서 다시금 이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 극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성하지 못하는 태도로 인해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장애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윤주진 평론가님 이준석 그 후보에 대해서 우리 장윤미 부대변인께서 좀 강력히 여러 가지 네. 각도에서 비판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동의하십니까? 사실 동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얻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준석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준석 돌풍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수가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보수의 새 인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고 또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의 모습은 보다 그래도 좀 안정감이 생겼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는 사실 두 가지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네. 첫째는 정책적 역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날 지긋지긋한 대립의 정치를 그만하고 제발 정책 경쟁하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품격인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사실은 정책 경쟁을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막판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준석 후보가 정말 새 정치를 구현할 사람이라면은 상대 후보의 아들의 문제를 갖고 물거늘어지는 거는 사실은 그 40대 정치인과는 맞지 않는 결인 거죠. 근데 이 네거티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염려해야 될 네거티브 정치가 가장 젊은 후보에 대해서 나왔다는 점은 많은 유권자들이 이 사람이 과연 새로운 정치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저는 뭐냐면 다른 쪽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공격하는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그 글이 창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제 제기하는 방식과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하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어떤 반응은 뭐였냐면 창작이다. 허위와 사실을 뭉뚱그려서 해서 아예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입틀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에 관한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국면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표현을 바꾼 거 아닙니까? 왜냐?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체 처음에 1차적인 그 표현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맞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좀 몰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동의할 수 없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약자에 대한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전철현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키우고 자기의 주장을 펴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운행을 못하게 거기 들어가서 농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국민이 보는 겁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어떤 하나하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몫이겠지만 모든 것들의 재원을 분배하고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에 해결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식이 극단화되어 있는데 그게 그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는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정치인들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다양성은 저는 또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 자신의 방식 풀어가는 거 부적절한 부분은 부적절한 부분대로 지적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제기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좀 진상 규명은 해야 된다 이런 또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뭐 김기현 대변인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명백하게 그 당시 공소장에 있는 사실관계를 뒤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히 보인 겁니다. 그거 남성과 여성의 상징하는 단어를 바꿨고요. 그 연결시키는 그 혐오적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가족사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그 얘기를 끌어내려고 만들어낸 발언입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그게 표현을 순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원래 공소장 4번째에 있는 그 발언의 원문하고 실제 이준석 후보가 TV토론에서 했던 얘기는 완벽히 다르고 의도가 있는 발언이고 의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바꿨어요.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아들의 그 문제에 대해 윤리적 비판 다 수용하고요. 이재명 후보 유세장에서 자식 잘못 키운 죄 인정하고 사죄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이번 유세 과정에서도 몇 번이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이 이상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미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을 느낀다.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연저제처럼 그럼 정치적 책임에서부터 정치인 자격을 내려놓으라는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고 선거 막판에 너무 이렇게 네거티브로 연결시켜서 이 문제는 딴 걸 보지 말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갖는 심각성을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인가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장현미 변호사, 장현미 부대변인한테 질문 드릴게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후에 진보정당 좀 입지가 좁아진 느낌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데 자, TV토론과 선거운동 통해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자신의 뭐 존재감이랄까 진보의 가치랄까 좀 보여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네. 주변에 1차 TV토론이 끝나고 많은 젊은 분들 특히 만났을 때 네. 권영국 후보의 눈길이 상당히 많이 갔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진보 정당의 이 활동 공간이 좀 넓어진 측면이 있고 네. 그러면서 사실 원내 진입도 실패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인 거 맞는데 이 후보가 정말 선명한 가치를 국민들께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를 들면 노동정당, 성소수자 정당 그리고 정말 뭐 여성 친화적인 정당 그 기치를 걸면서 뭐 이 균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를테면 재헌헌법에 담겨 있는데 노동자 뭐 자본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에서 어떤 이익을 같이 배분해야 된다라는 헌법적인 그 가치가 대한민국에 한때 있었는데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하고 이게 정말 헌법에 다시 담길 가능성은 저도 개인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마지막 유세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공식 행보를 보면 네. 또 돌아가신 이제 노동자분의 빈소를 찾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다시 이제 당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돌고 돌아 민주노동당이 됐는데 민주노동당이 정말 지향하는 가치가 이 후보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권영국 후보 소기의 목적 달성했다고 보세요? 짤막하게 지금 말하면. 우리 정치가 어느 정도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논쟁하지 않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만 해도 뭐 인권, 노동, 여성, 환경 이런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사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있는 거잖아요. 네. 좌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좌파도 합리적인 좌파가 있는 건데. 근데 지난 대선부터 상당히 물질주의적인 대선이 됐어요. 이러면서 권영국 후보의 등장은 물론 저는 권영국 후보의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권영국 후보가 던진 그 화두가 그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옛날에는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런 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이번 대선도 네거티브로 일관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다. 내란 종식 때 방탄 독재 저지. 아주 단순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막판에 불거진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슈, 네거티브 이슈 중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거는 유권자 막판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
싶은 거 있습니까? 저는 뭐 이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가 공이 이제 블랙아웃 그러니까 공표 금지 기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로 마지막 계속 공격을 했는데요. 크게 영향 못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후보가 일단은 이 선거 구도에서 이번 선거가 갖는 어떤 역사적 시대적 의미 여기에서는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 단일화라는 어떤 이 구도 전환을 꾀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할 수 있는 게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 네거티브였죠. 근데 그 이슈들이 뭐 커피 원가 문제라든가 뭐 이 경제 순환론 호텔 경제로 명명해서 이거 비판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이재명 후보의 경제적 무능까지 확대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번 대선까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유튜브라든가 경제정책 토론, 관훈 토론 이런 데서 밝히고 있는 어떤 경제적 식견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어떤 나름의 확고한 철학과 신념 이런 거 보면요. 이 커피원가 120원의 문제가 얼마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키워내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인식에 어떻게 한번 영향을 미쳐보려고 한 무모한 시도였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장은 무성하고 뭐 난무하고 그거를 이재명 경제의 무능으로 확대시켰지만 크게 영향력은 없었고 오히려 막판에 이거는 뭐 발굴해서 만들어내서 공격용으로 만든 건 아닌데 리박스쿨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교육부의 늘봄 학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 국정과제를 추진했던 이 부분이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형성돼서 있었던 리박스쿨의 대표인 손유숙과 김문수 후보의 오래된 관계 그리고 그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 이전에 그걸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이 관여돼 있다는 것이 이 객관적 사실관계로 확인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은 뭐 대선 이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은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이 공감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 제가 우선적으로 리박스쿨 관련해서 저는 민주당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 뭐가 김문수 후보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동영상에서 서로 같은 행사장에서 얘기했다는 게 그게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밀착, 공모, 지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정원 댓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고요. 드루킹 댓글 그거 관련했을 때 그때 김경수 지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댓글에 관련해서 조작된 게 공감 비공감 추천 관련해서 조작한 게 8,800만 건입니다. 댓글입니다. 수가.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비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그 드루킹 일당과 어디에서 만났냐. 산채라는 곳에서 3번 만나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8번 만나서 11번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정해서 어떤 자료가 오갔군 거 다 나온 겁니다. 이것과 단순히 행사장에서 누군가 옆자리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김문수 후보와 리박스쿨의 어떤 관계자가 있다 이렇게 등치하는 거는 너무나 좀 앞서갔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정책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선한영 여사를 비판하면서 여성 비하하고 노동자 비하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계층 비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게 선민 의식 속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는 거죠. 그게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길 가능성이 커다 보니까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됐던 가진 항상 민주화 평등과 국민을 앞세우지만 결국은 뭐냐 그게 일종의 가식과 위선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을 일으켜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장미 부대변인 어떤 것들이 조금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막판에는 아무래도 리박스쿨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실체가 있냐고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잠입 취재한 그 동영상을 보면요.
이 댓글을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비난 쪽으로 달라고 이제 포맷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손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거 김문수 대표도 알고 계신다.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고 여기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단 그 리박스쿨에서 진행을 했던 정치 학교가 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강사로 참여를 하셨어요. 이 그 공부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그리고 리박스쿨이 포함된 극우단체 교수생 모집할 때 후원사가 김문수 TV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혹이 제기되면.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에. 그러면 의혹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극우 세계관, 극우 역사관을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리고 늘봄 학교에 이미 제휴가 돼가지고 프로그램 공급이 됐는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에 교육 공약 중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봄 학교 확대예요. 그러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엔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께는 요거 전화 연결한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칠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투표 종료까지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각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봅니다. 먼저 민주당사 연결합니다.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목이 많이 쉬셨네요. 지금 마음이 유세 많이 다니셔서 마음이 좀 어떠세요? 좀 긴장됩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좋은 결과와 또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걸 믿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는 이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했거든요. 예. 거기에 한 7시 30분까지 우리 지도부 선대위 본부장급들 모여서 8시에 출구조사 나오면 같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아까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투표까지.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직 투표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주권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한민수 대변인께서 투표 독려해 주셨고요. 예. 자, 어젯밤 후보들은 각자 의미 담아서 마지막 유세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진행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의도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네. 이번 6.3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겠습니까? 국민들 세금이 5천억 원이 이번 선거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우리 국민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충격을 빠뜨린 충격에 위헌적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계엄이 이루어지고 정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하고 그럴 때 우리 국회를 지키고 우리 역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킨 게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응원봉 하나 들고 여의도로 모셨습니다. 그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12.3 이 내란의 어둠을 민주의 빛으로 몰아낸 바로 역사의 현장이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마지막 유세를 가지신 거는 정말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의지를 보이신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지금 자택에 머무르고 계신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자 언제쯤 당사에 나오실까요? 일단은 후보는 인천 계양에 자택에 계시고요. 네. 그 개표에서 뭐 당선이 유력해지거나 확정되면은 여의도 쪽으로 옮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아까도 이제 투표 동료 말씀하셨지만 오늘 선대위에서 마지막까지 투표 동료하느라 분주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측은 조심스럽죠. 뭐든지 저희들은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저희가 0.73%라는 그런 석패 이후에 정말 국민들께 정치하는 사람도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안보 성한 것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국민들께서 이 지긋지긋한 내란을 끝내주는 것도 투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투표고요.
투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을 걸 수 있도록 또 경제도 회복되고 민생도 복구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희들은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까지도 상임총괄위원장 명의로 우리 당원들께 정말 투표 동료라는 총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향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도 이 방송도 들으시고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5,200만의 국민입니다. 투표로 이 역사적 순간에 꼭 종지부를 찍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이충형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충형 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형입니다. 지금 좀 긴장을 하고 계신지 뭐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도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까?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조용하고 좀 차분한 분위기인데요. 네. 저희 당의 대표 상황실은 국회 도서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나 당 지도부는 아직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오늘 밤에 출구조사 발표될 즈음에는 상황실도 불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가 이 개표가 상황실에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8시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고 네. 김문수 후보도 밤에는 상황실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운동은 끝났지만은 오늘 하루 앞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저희는 정말 당 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특히 SNS 또 유튜브 통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밤 8시까지는 이번에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정말 마지막 한 표까지 유권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어제 유세 피날레 서울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한 겁니까? 네, 피날레 장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이었는데요.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서울광장은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이고 또 수도권의 중심이고 나아가 한반도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국가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선포를 했고요. 진정한 국민들의 화합, 동서화합, 그 남녀노소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서울시청 앞은 이제 평소에도 서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고요. 네.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약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었죠. 또 광화문 가까운 공간이 저녁에 직장인들이 많이 모이는 만큼 미래를 꿈꾸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보살피겠다. 앞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제 피날레 유세에서는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국민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무대에 네네. 올라서 이 막판에 대역전의 그 드라마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어제 그 유세장에는 경선 때 우리 당내 경쟁자였죠. 나경원 후보나 안철수, 양향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분들도 오셨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참석해서 우리가 원팀으로 나가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네. 또 이낙연 전 총리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도 자리에서 아주 일장연설을 해주셨고요.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밤에도 밤늦게까지 젊은이들이 찾는 거리에서 나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언제쯤 상황실에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김 후보는 오늘 낮에는 별도 일정이 없이 자택에 머물렀는데 네. 그동안 3주에 걸친 대장정을 거치면서 피로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은 휴식을 취하면서 낮에 투표율 추이나 이런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아마도 당선자 윤곽이 나올 때쯤에는 당 개표 상황실이 마련된 국회 도서관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네네. 앞서서 이제 오늘 하루 김 후보도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표 참여를 해달라는 호소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이 거짓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 네.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도록 보여달라. 네. 그래서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투표로 보여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고요. 네. 마지막 순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지만 그동안에 민심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1위 후보의 하락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유세 현장에서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골든 크로스 구간에 근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샤이 보수층도 있고 또 중도층들도 투표장에 많이 오늘 찾으셨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는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이충영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기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정말 오래 기다리셨네요. 어떤 것들이 좀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뭐 당연히 일단은 저는 이번에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터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3040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일단 여성 후보가 없어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요 근래에 보면은 네네. 저번엔 심상정 후보가 있었고 또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됐었고 또 이정희 후보도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이 여성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 외롭고 쓸쓸하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내가 마음을 줘야 정말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이준석 후보는 여성들에게는 조금 호감도가 떨어지는 후보고 근데 이제 막판에 유시민 씨의 발언이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와 유시민 씨의 관련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유시민이라고 한 인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정 하나의 세력과 진영을 엄청나게 대표성을 가진 상징성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김어준 씨라든지 또 유시민 씨 이런 민주당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표심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막판에 그 설란영 씨를 조금 비하하는 듯한 그 발언이 많은 여성들의 마음에 좀 충격과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저는 3040 세대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냥 투표를 안 해버린다든지 약간 그런 식의 변화는 좀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대선 이후 정치권 전망을 해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거대 여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관심은 대통령과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제 했는데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내란 특검 필요성 언급하면서 정치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이 정당을 향한 어떤 뭔가가 있나 결국 보복이라는 선을 넘지 않을까 어떤 그 내란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위헌 정당 심판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란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5년 내내 했던 게 적폐청산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더 빨갛다. 더 험하면 험하지 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적폐청산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이거예요. 법대로 하겠다는 빨갛다는 건 강도가 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강도가 심하다. 예. 우리가 뭐 빨간 맛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그냥 빨갛다는 표현. 매운맛 뭐 이렇게 하듯이. 예.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할 때 항상 법대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내 어떤 민주주의가 과연 있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어떤 시각이 있고 비명 행사가 이루어져 왔죠. 그러니까 이른바 수박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가서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기를 확 죽여버린다. 기를 확 한다. 그러면서 뭔가 그러고 경선 과정에서 그 일정 부분 이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굉장히 하위 평가로 유독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했으면 본인도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특정 세력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른바 비명계 사람들과 악수하고 사진도 찍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보복을 안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의 근본적인 게 단순히 말이 험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당을 장악하고 당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분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제가 장윤미 네. 부대변인께 드릴게요. 보복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김기영 대변인 말씀인데. 추측이자 예측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규정한 정치 보복이 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전 정부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50명이 넘는 검찰 수가 2,300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앞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민주당을 불행하게 했습니까? 야당을 탄압하고 대화의 상대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아니요. 국민들이 불행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란. 이거는 완전히 국기를 문란하게 한 거예요. 내란 죄 자체의 정의가 형법상 그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인이든 비정치인이든 지금 수사가 사실상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어요. 수사에 어떤 혐의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수사하고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하는 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다.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받고 그리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만 해도 본인이 CCTV에 적힌 것과 본인의 그 당시에 이 발언 증언 완전히 불일치한다는 게 경찰 주장 아닙니까? 수사 결과 아닙니까? 포고령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 나 몰랐다. 집에 가보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 이거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항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는 정말 그 현장에 정말 지시를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직책의 군인이나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거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 있는 직책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모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당연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문은 조기현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특검, 선거법 개정안 처리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방탄 입법, 방탄이라는 말을 이제 민주당은 안 받아들일 테니까 그런 입법들이 가셔야 되는 건가요? 뭐만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으로 잘 연결시키는데요. 지금 만약에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당장 이제 국정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업무 국정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럼 1차적으로 뭡니까? 국무총리 아마 이 지명자 내일 발표할 거고요. 네. 주요 내각에 대해서도 지금 순차적으로 막 발표할 겁니다. 국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 등 진행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어놓은 거고요. 나머지 특검법이나 이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안들은 의사일정 합의 지금 대화도 안 됐잖아요. 지금 각 당이 지금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국회 협의를 진행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처리 일정이라든가 이게 나오는 거지. 지금 6월 5일 날 그거 처리하겠다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왜 이제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윤주진 의원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만약에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빠르게 처리되면 정말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게 상권 분립이 정말 안 되나? 그러면 상권 통합인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지금 현재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빨리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그 삭제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도록 재판이 중단되는 사유를 추가하는 그 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열흘 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처리하고 다시 대법원 가서 확정되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결코 이재명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걸 감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모양새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처리를 하고요. 이재명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처럼.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명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민주당이 처리하고 그러면 그냥 법률안 공포하는. 저는 그게 그냥 정해진 수순일 것 같은데요. 자. 네. 시간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짧게만 조기현 김경희 대변인이 그 또 반론을 연결해 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두 분은 지금 다음 주제 김문수 주제도 해야 되니까 30초씩만 얘기해 주세요. 두 분은 추가 발언이니까. 84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오늘 당선이 돼서 내일 직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판 계속해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면 그런 입법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된 사람 일주일 만에 이건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취지를 훼손해서 자꾸 재판하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이 국정을 또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 말씀하신 명백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그때 2017년 홍준표 후보 시절에 그때 일부 언론에서 조사를 했을 때 7대 3인가요? 8대 2로 그런 어떤 세계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가 그게 다수설이라는 그 얘기가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게 바로 견제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자 거대 야당과 또 맞섭니다. 장윤미 부대변인. 네.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아마 국정 운영이 순항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은 없는데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득표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40%를 넘기는 게 너무 절실하다. 이른바 친윤계한테는.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40은 받았구나라고 해서 당내에서 정치적 지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당대회든 뭐든 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그게 국민의힘의 건강성에 도움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만 그러니까 대선 행보도 중도 확장 전략이라기보다는 칩토키 지키기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의 지지층을 싹 끌어모아서 지방선거를 치러 나가겠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공직선거법상 의원직 박탈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퇴장하는 민주당은 아마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던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정치 전략이 잘못됐음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득표율을 좀 좁히느냐에 따라서는 사실은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의 제기를 마련하느냐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따라 붙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어떤 특정 계파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준석 후보 역시 그 지지율을 두 자릿수 받냐 못 받냐 아니면 5% 이하로 받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좌우할까요? 앞으로 향배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준석 후보의 앞길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지율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뭐 10% 이상을 얻는다고 하면 일단 뭐 그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을 얻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보수는 뭐 분열과 재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당한 어떤 그 보수 개혁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갖는 명분이 되는 거죠. 국민적으로 10% 정도의 지지라고 하면. 그런데 이 블랙아웃 기간 전에 10% 가까이 여론조사의 지지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종 득표율은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 이상의 뭐 5% 언저리 정도의 득표다 이러면 사실은 이 선거 막판에 있었던 이슈들이 치명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미래로서의 이준석의 정치적 입지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득표율이 한 5%대 이 언저리냐 아니면 10% 이상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그 전망은
확연하게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김기흥 대변인, 이준석 후보가 이번 막판에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로 큰 상처를 입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땐 득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한테 플러스가 되진 않는다. 저는 김문수 후보한테 플러스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심정적 단일화를 촉발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 그래서 2분 남았으면 4분한테 이 마이크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딱 2분한테만 우리 장윤미, 윤주진 두 분한테만 드릴 텐데 자, 1시간 있으면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냥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딱 20초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건 민생이고 경제고 경기 회복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후보를 유권자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국민을 대표할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수를 했죠.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가려져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정치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빠진다면 오히려 더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6분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57분에 끝나서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님하고 김기흥 대변인님은 진짜 30초씩이나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 참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 민생에서 일상의 삶의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왜 빨리 마무리되지 않나 이 고통이 상당했고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가셨고 남은 1시간 동안에 또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선택이 지금까지의 6개월 그 이상의 어떤 보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적극적으로 남은 시간 투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기흥 대변인.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도 56분에 끝날 줄 알았는데 57분 아닙니다.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2시간 아직 1시간이 남아있죠.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재 결정문에 민주당이 탄핵 심판 제도를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의혹만을 압박했다. 그런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균형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824님이 뉴스레터 K 애청하며 사전투표도 하였습니다. 당선 이후에는 국민통합에 힘써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자, 대선 날에 보내드린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KBS 1TV 선거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특히 1시간 뒤 출구조사 결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